엔진 사이즈로 보면 무려 10배 이상 큰 그러한 배가 지금 소위 그 성장 동력, 그 엔진이 꺼져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안녕하세요. 이현원 교수의 경제포럼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 이제 시작한 지 이제 한 달여 정도 됐는데요. 제가 처음 이 채널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현재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좋겠다 생각해서 제목을 절대 위기의 한국 경제 뭐 이런 시리즈로 이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거대한 경제, 중국 경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목을 제가 침몰 위기의 중국 경제라고 했습니다. 왜 제가 중국 경제의 침몰 위기라고 했을까요? 제가 배에 비유해서 중국 경제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지구를 하나의 바다라고 생각하면 이 지구라고 하는 바다에 200여 척의 배가 현재 떠다니고 있어요. 200여 척의 배가 사실은 크기가 다 다르고요. 속도도 다 달라요. 그 중에서 가장 큰 배 두 척이 있는데 그 한 척이 바로 미국 함이고요. 또 하나가 바로 중국 함인 거죠. 그래서 오늘 중국 함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요. 어쨌든 이 두 개의 그 거대한 배, 그것을 우리가 G2라고 하죠. 그룹 오브 투 해가지고 이 두 개의 거대한 배가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배가 어떻게 운행하느냐에 따라서 이 두 배가 사이가 어떠냐에 따라서 나머지 배들이 엄청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조그만 소규모 개방 경제이기 때문에 이 두 나라의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가 직격탄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중국이라고 하는 이 거함은 사실 인구로 보면 전 세계에서 인도와 거의 비슷한, 인도보다 요새 약간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한 14억 인구 정도 되죠. 이 정도면 우리나라 인구가 5,100만 정도니까요. 무려 27배 정도 큰 그러한 배가 되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GDP 규모로도 보면 한 18조 달러 정도 되니까요. 그 정도 되면 전 세계 GDP의 한 18%.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GDP에서 한 1.7%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GDP의 무려 10배 이상 큰 그러한 배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수출도 제일 많이 하는 이런 나라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전 세계에 200개의 그런 배가 떠다니고 있는데 우리나라보다 무려 그 탑승 인원으로 보면 27배 크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엔진 사이즈로 보면 무려 10배 이상 큰 그러한 배가 지금 소위 그 성장 동력, 그 엔진이 꺼져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아니면 이 배가 서서히 침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를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현재 정말 그런 상황이냐. 뭐 부동산 얘기도 많이 하는데 부동산 어떨 거냐. 근본적으로 문제가 뭐냐. 앞으로 그럼 회생 가능성은 있느냐. 만약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과연 어떠한 영향을 받을 거냐. 이러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선 당장에 현재 중국 경제 상황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침몰 위기의 중국 경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중국 함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함선이 드디어 속도를 줄이고 있고 서서히 침몰하고 있는 그러한 느낌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속도를 줄이고 또 가라앉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선 가장 중요한 경제 지표 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경제 성장률이잖아요. 보통 GDP, 국내 총생산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 보통 경제 성장률을 따지는데요. 이 경제 성장률을 보시면 여기 차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1979년 이후에 등소평이라고 하는 정말 작은 거인이 중국을 완전히 새로운 나라로 만들었잖아요. 소위 얘기하는 개혁 개방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사회주의 계획 경제였던 나라를 사회주의 시장 경제로 바꾸고 또 뿐만 아니라 그게 바로 개혁인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폐쇄 경제였던 것을 갖다가 전 세계로 개방하는 그러한 정책. 그래서 개혁 개방 정책이 된 거죠. 그러한 정책을 쓴 이후에 이 중국은 매년 평균적으로 한 두 자릿수 10% 이상 성장을 계속 해왔어요. 그랬는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1년 이후에 10년 이후에 얘가 계속 하락하는 그러한 추이를 보이고 있어요. 그 그림을 다음 그림에서 보시면 더 자세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2012년 7.85%였는데 이게 계속 주저앉고 있잖아요. 물론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면 이게 2.24%까지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21년은 기저효과 때문에 8.45% 성장했고 다시 또 엄청난 경제 봉쇄를 하면서 3% 성장했다가 지난해 5.2% 성장했다고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큰 추세선으로 보면 이게 계속 하락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 IMF가 중국 경제를 전망한 그 수치에 의하면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올해는 한 4.6%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고 2028년 정도 되면 한 3.4% 정도까지 계속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미끄럼을 타고 있는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굉장한 위기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이 상당히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5.2% 성장이 했는데 이 정도는 굉장히 잘하는 거 아니냐. 우리나라는 1.4%밖에 성장 못했는데. 물론 그 수치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 수치는 믿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2022년 그렇게 완전한 봉쇄를 하고 있다가 2023년 1월부터 시작해가지고 갑자기 확 개방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봉쇄 조치를 완전히 해제했는데 리오프닝이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가 있었는데 그 리오프닝 하면서 소비도 살고 투자도 살고 외국 투자도 막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들이 갇혀 있다 보니까 소비가 도리어 살아나는 게 아니라 내가 갇혀있을 때 보니까 정부가 도와주지도 않고 이러니까 내가 혼자 정말 각자 도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경제가 이제 서서히 돌아간다고 하면 내가 일자리가 생기면 그거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저축하는 쪽으로 가고요. 또 많은 기업들이 이 팬데믹 기간에 도산하고 그래서 사실은 투자도 상당히 위축되었고요. 더군다나 부동산 부문, 이 부문에 대해서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전체 투자에서 한 절반 정도 차지하는 이 부동산 투자가 마이너스 성장을 했어요. 더군다나 또 외국 투자가 있잖아요. 외국인 투자, FDI라고 하는 그 외국인 투자도 감소했어요. 또 순수출도 감소했어요. 그렇다면 이거 뭘로 플러스를 만든 거지? 공식 통계에 의하면 소비가 많이 증가했다고 해요. 또 정부 지출도 약간 증가했지만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는 않았는데요. 소비가 정말 그렇게 많이 증가했을까? 굉장히 의심스럽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 중국은 이런 경제 성장률만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래도 5.2%라고 성장했다고 하는데 지난해 물가 상승률을 보면 지금 마이너스 성장률을 계속 보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난해 6월부터 시작해가지고 CPI라고 소비자 물가 지수가 계속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럼 제가 경제학자로서 제가 장단컨대 말씀드리는데 전 세계 200개 나라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00개 나라 중에 5.2% 성장하면서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였던 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하나도 없어요. 디플레이션을 보이고 있는데 무려 5% 이상 성장을 했다? 이거 상당히 믿기가 어렵다는 거죠. 올해도 며칠 전에 끝난 그런 전인대에서 전국 인민 대표대회에서 5.0%라고 하는 경제 성장 목표를 제시했는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부동산 경기가 쉽게 살아나지 않을 거고 투자도 살지 않고 외국 투자도 엄청나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수출도 계속 환경이 나쁘기 때문에 이게 과연 가능할까? 그래서 IMF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4.6% 정도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 IMF는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 중국 통계를 그대로 믿는다면 그 추세로 보면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추세는 적어도 중국 통계를 100% 믿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추세는 믿을 수가 있잖아요. 계속해서 이 경제 성장률 그러한 계산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31개 우리로 얘기하면 광역시와 그리고 성이 있잖아요. 31개 시와 성을 전부 다 이제 각각 이 경제 성장률을 전부 다 계산해서 이걸 중앙에서 다 모으는 방식으로 하거든요. 그렇게 모아서 하는데 각 지방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자기의 그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 부풀리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좀 플러스 요인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최소한 한 1% 내지 2%포인트 정도 좀 부풀려져 있지 않을까. 혹자는 이거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한 2.5% 정도
밖에 성장하지 못했을 거라고 보는 그러한 외부 그러한 전문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차트에서 보는 것처럼 디플레이션이 현재 보이고 있고요. 지난달 2024년 1월까지 계속 마이너스 성장을 했는데 이게 2월에 가면 플러스로 전환했다고 그래요. 0.7% 플러스로 전환했다고 하는데 이게 아마 춘절이 껴서 그렇지 않을까. 다시 말씀드리면 춘절이 지난해만 해도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았는데 올해 이게 춘절 어떤 효과가 있어서 이게 좀 약간 플러스로 나오지 않았을까 이 정도? 아니면 이것도 약간 마사지한 통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중국도 우리나라만큼은 아니지만 이 수출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성장 동력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중국이 고도 성장할 때는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GDP 대비 총 수출의 비중이에요. 이 비중이 2006년까지 계속 증가했어요. 그래서 36%까지 이렇게 증가했는데 이게 그 이후에 계속 감소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고 그래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경제권이 다 마이너스 성장할 때 중국은 마이너스 성장하지 않고 플러스 성장하고 어쩌면 전 세계의 경제의 견인차를 적어도 더 이상 상황이 나빠지지 않도록 하는 데 굉장히 기여했다고 하는데요. 그때 중국이 취한 정책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뭐냐면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내수 경기를 살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가능하면 그러한 수출 쪽이 아니라 내수를 말 그대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수 쪽으로 주로 내수 경기를 살려서 경제의 동력을 키워야 되겠다 이런 전략을 썼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내수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첫 번째는 소비고 두 번째는 투자잖아요. 근데 중국은 전통적으로 소비를 키우려고 하지 않고 투자를 키워가지고 미래 먹거리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써요. 그래서 GDP에서 중국의 경우에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한 38%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무려 68% 정도 돼요. 거의 두 배 정도 이상, 두 배 가까이 되잖아요. 어쨌든 그게 중국 같은 경우 그게 굉장히 적은데 그 투자 쪽에 주로 많은 그러한 투자 증가를 시키려고 했고 그 투자 중에서 또 절반이 이 부동산 투자인데 그래서 부동산 분야에 어떤 버블이 끼는 그러한 동기가 되었다 하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또 지난해 보다 구체적인 여기 그림을 보여드리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전체 그 교역액이 또 한 5%또 추가로 감소했어요. 그래서 좀 전에 보여드린 그 차트보다도 더 감소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하는 말씀이고요. 뿐만 아니라 외국인 직접 투자도 제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GDP 대비로 보면 1993년 그러니까 개혁 개방을 하고 난 뒤에 거의 피크에 오를 때는 한 GDP 대비 한 6.3%까지 늘었다가 2022년 이 그림에서 보면 한 1% 정도 됐는데요. 이 정도가 아니라 그 뒤에도 23년 지난해에는 이것에 또 한 절반 정도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한 0.5% 정도 수준까지 떨어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건 파이낸셜 타임스에 나와 있는 그 기사에 포함된 그러한 FDI 관련된 차트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그 중국으로 들어가는 FDI가 이게 수십 년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얼마나 떨어졌는가 하면 여기 보면 2021년 대비 보면 이게 2021년 보면 3,440억 달러 정도 됐는데 23년에 가면 33억 달러 정도 되니까요. 2년 전에 비해서 10분의 1도 되지 않는 수준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중국이 어떻게 경제 성장 동력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을까 굉장히 의심스럽다 하는 말씀이고 사실은 경제 상황을 어떤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돈에게 물어봐라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가 지수를 보면 해답을 알 수가 있는데요. 상하이 종합 주가 지수를 한번 보시면 여기 보면 2021년 9월에 피크를 찍고 그 뒤에 계속 미끄럼 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한 20% 이상 감소하고 있는 하락한 그러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중국 같은 경우에 GDP 성장률로 봐도 그렇고 물가 상승률로 봐도 그렇고 수출도 봐도 그렇고 FDI로 봐도 그렇고 또 주가 지수로 봐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지금 속도를 줄이고 있고 그리고 또 침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지난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뭐라고 그랬냐면 중국은 쇳각거리는 시한폭탄이다. 뭐 그렇게 한 얘기는 또 특별히 이제 부동산 부문에 있어서의 어떤
버블이 많이 끼어서 그렇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그건 다음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뿐만 아니라 최근에 프랑스 유력 주간지 르포앙에서는 뭐라고 기사를 냈느냐면 폭발 직전에 압력솥과 같다. 그래서 지방정부가 너무 재정난에 막 허덕이고 있어서 공무원 20% 정도는 월급도 못 받고 있고 돈뿐만 아니라 사람도 중국을 탈출하고 있고 이 사람도 그냥 못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최고 고위층 자녀들도 줄줄이 중국으로부터 도망가고 있다. 그래서 이 기사에서는 지난해 실질 경제 성장률이 3%가 되지 않을 거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5.2%가 좀 부풀려진 것 같다. 이 정도 수준은 어느 정도냐? 1960년대 문화 대혁명 당시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앞으로 이 중국이 이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는데 최소한 20년, 30년 정도 세월이 걸릴 거다. 마치 일본이 1990년 버블이 꺼지고 잃어버린 20년, 30년을 그런 거친 것처럼 그런 비슷한 상황으로 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 경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하는 말씀을 제가 이번 영상에서 아주 체계적으로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냐 이런 것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왕이면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